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대 격변기 수상과 신흥 민주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 강점기 그 시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배우는 건 위정척사 사상. 어, 위정척사 뭐냐? 올바른 것은 시키고 이 정이라는 것은 모를 정이에요. 네, 즉 유교적 가치 체계와 질서는 지키고 성리학이죠, 주로. 그리고 사악한 것은 배척해야 된다는 건데, 이 사악한다는 것은 서양의 것과 일본의 문물은 배척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이항로, 기정진, 최익현 이렇게 있죠. 저 보시면은 왼쪽 부분이 이항로라는 사람이 있고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주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과 우리나라 지키려고 하고 절의를 강조하는 선비 정신을 표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훗날 항일 우병 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따 영상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항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이항로예요. 약적을 공격해야 한다는 것은 내 나라 쪽의 사람의 주장이고, 약적과 화친해야 한다는 것은 적국 쪽의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자에 따르면 기존의 문화 전통을 보존할 수 있지만, 후자에 따르면 인류가 금수의 지경에 빠지고 맙니다. 분명하게 구별했죠. 양적에 가깝게 되면은 동물이 된다. 가깝게 지내지 말자. 이양로. 강화가 한번 이루어지면 화해를 말하는 겁니다. 사학의 서적과 천주의 초성화가 교역 과정에서 들어올 것입니다. 이거 싫어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얼마 안 가서 사학한 학문이 온 나라에 퍼질 것입니다. 이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예의는 시궁창에 빠지고 인간들은 금수가 될 것입니다. 서양을 배척하는 위정척사파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이항로와 체이켜는 대표적인 위정척사 사상가들이다. 이들은 올바른 것, 즉 유교적 가치 체계와 문물을 지키고 거짓된 것, 즉 서양 천주교와 서양 문물은 배척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서양의 정신과 그리고 서양의 물질 문명, 이것을 둘 다 배척하자는 겁니다. 자, 체이켄의 모습을 볼게요. 이 사람은 체이켄이고 이 사람은 이항로예요. 이항로를 스승으로 모시면서 위정척사의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관계죠. 이항로하고 체이켄은 둘 다 위정척사라는 것. 그리고 고종 5년 때 최익현이 상소문을 올려요. 당시 고종이 벌이고 있는 토막공사가 백성들에게 세금을 가혹하게 하니까 하지 마십고 당백전을 하지 맙시다라고 사회 참여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토목공사라고 하는 것은 이 경복궁을 만드는 것을 이제 비판한 거예요. 그때 당시 흥선대원군이 사실 주도를 했었죠. 이건 참고적인 역사 관련 지식입니다. 한편 당시에는 시대적으로 끊임없이 외세가 자꾸 문호를 개방하라고 통상하자고 요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일본이죠. 운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일본이 자꾸 와가지고 통상 계약을 하자라고 했는데 예고 없이 와가지고 조선군과 일본군이 마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군도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나라가 더 많이 피해를 입었죠. 근데 일본이 와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결국 그 내용은 일본의 요구대로 조선이 개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서 최익현이 도끼를 들고서 광화문 앞에 엎드려 상소문을 올립니다. 역시 일본의 요구를 잘 간파했죠. 우리 힘이 약하고 저들이 강하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우리 농산물을 그쪽에 주는데 저들의 공산품을 자꾸 주면은 우리는 경제가 지탱할 힘이 없다는 것 아주 잘 간파했죠. 그리고 이제 일본은 서양 오랑캐와 같으니까 이미 서양 오랑캐 일본 더 나쁜 둘 다 똑같이 나쁜 놈이다. 그래서 백성들은 금수가 될 것이다. 짐승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외양일체론이라고 표현을 한다. 근데 도끼 들고 해 가지고 체이커는 결국 유배가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을미개혁으로 단발령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때 체이큰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머리를 자를 수 있을지언정 머리털은 자를 수 없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리고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체이켜는 을사늑약이라는 것이 나라의 멸망으로 보고서 의병을
봉기시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74세였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호남 각지에서 80 명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900여 명까지 확대됐다. 근데 이것도 사실 많지는 않았죠. 이것을 보자 정부가 의병 지방 진압을 위해서 지미대를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저항할 뜻이 없음을 밝혀요. 왜냐면은 "외적을 이 땅에 몰아내고자 하는 거지 우리끼리 싸움을 하고 싶진 않다." 그래서 결국 체포돼 가지고 대마도로 이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송된 지 4 개월 만에 결국에는 옥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아까 했던 거 봤던 거 보시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거,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절이 올바름을 절개와 의리를 강조하죠. 이 선비 정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다. 올바름을 위해서라면 자기 몸도 불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에 반면에 개화 사상이 등장합니다. 어, 이제 새로운 것에 나아가 자립하여 장점을 기르고 단점을 버린다. 개화파가 등장하는데 어, 이제 자, 이거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개화. 개발, 개자라는 것은 개발한다는 거야. 발전시킨다는 거고, 변화한다는 거. 개발하여, 변화시키고, 새로운 곳에 나아가 자립하며, 새로운 곳이라는 건 서양 문물, 그리고 서양 정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정청사와 완전 반대죠. 자립하며, 장점을 기르고, 좋은 점은 기르고, 나쁜 점은 버리자. 나쁜 거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성리학까지도 포함합니다. 성리학을 가져가자는 입장이 있고 버리자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 유교 사상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온건개화론과 급진개화론을 나눈다. 자, 여기 4번부터 먼저 볼게요. 온건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약간 너무 심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동도서기론이라고 한다. 유교적 가치와 질서, 성리학을 이제 동쪽의 약간 도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신적인 것은 지키면서 서양의 우수한 과학 기술을 수용하자는 거다. 그래서 동쪽의 도와 서쪽의 기술은 같이 결합하자. 유교를 중심으로 삼고 완전 전체 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근대화된 서양 문물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래서 신기선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동도서기론인데 이런 얘기를 해. 동서고금은 막론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도이고 수시로 바뀌고 고정일 수 없는 것은 기이다. 무엇을 도라고 하냐? 삼강오상 효제충신 이건 성리학이죠. 유학이죠. 무엇을 기라고 하냐? 예학, 형정, 복식, 기용이 이것이다. 방금 말한 거 이게 다 이제 기에 해당하는 건데 그릇기, 형벌에 대한 행정, 어떤 제도적인 것,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옷, 각종 도구, 물건들 이런 것들은 바뀔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양인들은 형이상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걸 말해요. 그 도가 천하의 홀로 우뚝하며 성리학 최고다. 서양인들은 형이야 물질적인 거에 밝기 때문에 그 기는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물질 문명이 그쪽이 뛰어나구나. 그래서 동양의 정신과 서양의 물질이 결합하면은 오대주를 평정할 것도 없다. 굉장히 뛰어날 수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때에 맞고 백성에게 이루어온 것이라면은 비록 오랑캐의 법이라도 행할 수 있다. 오랑캐의 정신까지는 아니고 어떤 물질적이고 실용적인 거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이거를 근거를 서경에서 나오는데 정덕과 이용우색을 조화시켜라. 근데 이거 이용후색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실학에서 나왔죠. 이용후색 되면은 궁극적으로 어딜 가냐? 덕이 바르게 된다. 정신적인 게 바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인 거는 정신적인 걸 위해서 필요한 거다. 실학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도를 행하는 것은 정덕을 위한 것이요. 궁극적인 목적이 정덕이죠. 어, 저들의 길을 보받는 것은 이용후색. 어긋나지 않는다. 네, 여기 아래 내용은 위에 나온 내용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교 질서에다가 서양의 기술을 수용하자. 하지만 급진 계열론이 있죠. 변법적 개화론. 이거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유교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혁해야 한다는 입장. 유교 자체를 버리자. 성리학 안 된다라는 거죠. 전통적 정치 체제를 혁파하고 서구식 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한다. 유교 jer살에서는 왕이 있죠. 근데 서구식 정부에는 왕이 없죠. 민주주의잖아요. 그렇게 변화해야 한다라는 거죠. 어, 이것을 주장한 사람 김옥균이 있는데 사실 주장했다가 실패하죠. 자, 그리고 앞으로 다시 도와서 개화상에 의 둘 다 서야구 문명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둘 다 서야구 문명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려고 했죠. 부국강병과 사회 개혁을 도모하려는 근대 지향적인 사상의 면모를 보여준다. 훗날 애국 계몽 운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대화 추진 세력들도 이제 막 파가 나뉘더라고요. 대화를 두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노선에서 개화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를 두고 상당한 의견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김옥균, 박영효 이들은 일종의 급진 개화파라고 하는 계열이고 좀 더 점진적으로 또는 그 조선의 법과 제도를 유지하고 그 바탕 위에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는 그런 온건 개화파 이렇게 두 파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온건 개화파를 상징하는 인물들로는 김윤식, 민영복, 김홍집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급진 개화파하고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좀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급진 개화파 쪽은 보시다시피 한 20대 후반 정도. 그렇죠. 20, 30대고 청년과 중년으로 딱 갈리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좀 더 일목요연한 느낌이죠. 급진적으로 뭔가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좀 20대, 30대 이런 인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산 정약용 같은 인물이 천주교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것도 20대고 우리가 이 박지원이라는 인물이 그 북학파의 리더로 활약할 때가 보통 박지원은 30대였지만 그 밑에 있었던 뭐 박재가라든가 유득공, 이동모와 같은 이런 그룹들은 20대였고요. 정도전이라는 인물도 상당히 혁명을 구상했을 때가 거의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개화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건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그쵸. 왜 이렇게 서로 갈등을 빚게 된 건가요? 일단은 청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급진 개화파 계열의 인물들은 청나라의 종주권, 조선을 속방이라고 취급하는 청나라의 정치적 개입, 간섭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동양의 도 같은 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양의 기술은 수용하자는 입장이 온건개파의 가장 특징. 그리고 갑심 정변을 일으킨 급진 괴화파에 대한 유튜브인데 살짝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네, 대략 내용을 보시면은 청나라가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프랑스와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청나라가 좀 병력을 많이 철수하고 했는데 프랑스와 싸워서 패배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일본에 와서 우리가 병력 빌려줄 테니까 정변을 일으키라고 급진 개화파한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김옥균을 비롯한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갑심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군 200명이 그리고 권력의 핵심 실세를 모조리 사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새로운 계약안을 발표한 그 내용은 인민평등 권리에서 서양하고 똑같아요. 민주주의. 청나라의 관계를 청산하는 내용이죠. 당시 성리학적 사고방식에는 청나라가 최고의 형님의 나라였고 우리가 모셔야 될 나라로 보았기 때문에 네, 즉 그런 사대주의를 청산하자는 것은 상당히 진보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죠. 청나라 군대 1500명으로 인해 그들은 해산하거나 도망 죽거나 해산하게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 3.1천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10월 17일 날에 정변이 시작됐지만 2000 이제 3일 이틀 뒤인데 이제 보면은 네, 3일간이죠. 17, 18, 19, 3일. 그래서 김옥균, 박용호, 서재필이 일본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여기 박영효인데 오타 났네요. 박영효예요. 자, 그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신흥 민족 종교 사상. 이제 민중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배경은 대내적 배경, 신분 차별로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었고 지배 계층의 수탈. 이런 상황에도 지배 계층은 백성들을 많이 괴롭히죠. 유교 사상의 지배력이 상실되고 도저히 유교 사상으로 사회 질서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내부적 모순의 심화. 대외적 배경에는 서학, 천주교가 침투합니다.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부하는 사람도 막 생겨난단 말이에요. 서양의 통성 요구로 자꾸 나타나니까 이거 뭔가 나라가 위기 불안한 거예요. 신흥 민족의 종교의 공통점은 뭐냐? 그래서 우리교의 고유 사상을 바탕으로 유교, 불교, 도가 사상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고유 사상을 합한 겁니다. 사회 변혁을 주장하며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고자 하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다 하는 백성의 열망을 반영해서 후천 개벽상이 등장합니다. 후천 개벽상이라는 것은 선천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서양과 동양과의 갈등, 다툼이 있는 시대라면은 후천은 선후죠. 그래서 평화롭고 서로 화해하는 아주 좋은 세상이 열어가고 있다. 그게 개벽이에요. 새로운 게 열어진다. 근데 모두 공통점은 내세보다 현세에서 현세주의라고 하죠. 현 지금의 행복한 세상을 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사상으로 동학, 증상교, 원불교가 있는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관련된 거 요거 영상 쭉 볼게요. 자, 이 영상에는 민비의 굉장히 어려운 나라를 어렵게 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굉장히 많아서 민씨에게 뇌물을 바쳐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백성들을 수탈해서 얻은 사치라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동학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1894년 전라도 고부 지역에 부패한 탕관오리 한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 조병관. 그는 고부에서 군수로 재직 중에 농민들에게 강제로 세를 징수하고 부유한 농민을 잡아들인 다음 갖가지 죄명을 씌워 2만 연양의 재물을 빼앗고 지 아버지의 공덕비를 세운다고 강제로 천연양을 거두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저수지였던 만석부를 만들도록 농민들에게 명령했는데 돈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심지어 이 저수지를 사용할 때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참다 못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농민들은 그렇게 녹두장군 정봉준을 선두로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동학 농민운동의 시작이죠. 저수지인 만석부를 파괴하고 관할을 점령하여 착취당한 세국을 빈민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조정에선 조병갑을 처벌하고 고부의 신인 군수를 임명하여 농민들을 타일러 스스로 해산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 조정에서 보낸 안핵사 이용태가 내려와서 느적없이 밀란 관련자들을 심하게 탄압하였죠. 여기서 이제 사단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말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걸 깨달은 녹두장군 정봉준은 각 지역에 통문을 보내어 무장된 농민들과 함께 다시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이 일반 농민군들이었지만 조정의 관군들을 이겨버립니다. 이는 정부가 이 농민들을 제압할 능력도 제대로 된 군인들도 없었다는 것이었죠. 그 정도로 조선은 아무 힘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동학 농민군들은 쭉쭉 밀고 와 전주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는 조선의 곡창지대를 장악한 것이기에 아주 엄청난 큰일이 일어난 것이었죠. 농민들이 원한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신분철폐, 토지개혁, 조세개혁. 사람답게 사는 것, 단지 그것만을 요구했죠. 이에 깜짝 놀란 우리의 조선 정부는 민중들을 달래주고 민중들의 불만과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귀를 기울이기는 개뿔. 우리의 국모 민비께서 외쳤습니다. 청나라 도와주세요. 사실 기득권층에게 있어서 이 농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지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원한 사람답게 사는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죠. 그리하여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갑신정변 때 청과 일본이 맺었던 텐진조약. 일본도 이 텐진조약을 구실로 조선에 군대를 파병하게 됩니다. 사실 일본은 청나라와의 전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 상태로 들어오게 된 것인데 이를 눈치챈 정부는 뭔가 잘못됐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조선 정부는 동학 농민군들에게 화해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주화양. 매짓금은 진작에 맺든가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렇게 농민들은 해산하였지만 일본은 조선 정부의 철병 요구를 거절하고 경복궁을 점령하게 됩니다.
무려 조선의 공식 요청으로 철수했던 청일 두 나라의 군대가 들어와서 그렇게 청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그리고 청일 전쟁의 승기는 일본이 잡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일본은 조선 내정 간섭에 앞서 개혁을 실시하는데 신분제 폐지, 재혼하는 과부, 과거제 폐지 등 이게 바로 가보개혁. 그들의 악랄한 숨은 의도가 있었지만 이는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이 바란 요구들이 이루어진 것에 있어서 참으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그들, 바로 동학농민군. 동학농민군들은 아무리 민비, 즉 민씨 세력의 목을 따고 싶더라도 조선의 외세 세력이 침입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죠. 사람답게 사는 요구를 일본한테 바란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녹두장군 정봉준을 중심으로 동학농민들은 개혁이 아닌 일본과의 항쟁을 목적으로 다시 대규모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대략 사상적 배경을 좀 확인해 봤으니까 내용을 읽어보죠. 최재우가 만들었습니다. 동학은 서구 열강의 침략에 대항하여 서구뿐만 아니라 일본의 침략에도 대항해서 보국안민,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인본주의, 인간이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이 근본이다. 사회평등주의, 신분철폐를 말하죠. 그 당시에 신분, 남녀노소의 차별이 심했던 당시의 사회 질서를 거부하는 운동으로 전개한다. 우리도 사람이다. 똑같다. 시천주, 모든 사람이 자기 안에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 사람 안에 하늘님, 하느님, 신이라고 할 수 있죠. 하느님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귀중한 사람입니까?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 오심즉 여심, 나의 마음이 곧 너의 마음이다. 나의 마음은 너의 마음이 똑같으니까 나의 마음이 안 좋으면 너의 마음도 안 좋고 너의 마음이 안 좋으면 나도 안 좋고 공감. 그러니까 힘드니까 남일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 사인여천, 사람 대하기를 하늘처럼 섬기기로 하라. 다 비슷한 내용이죠. 성경신의 수양을 강조한다. 여기 성이라는 것은 예전에 유학, 성리학 이이가 강조했던 거. 이거는 경은 이황이 강조했던 거. 사실 이거 성리학적인 부분이에요. 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학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 내용 보시면은 유교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또 여기는 불교적인 요소도 있어요. 불교 도가. 뭐 조화를 강조했다는 면에서 유불도 요소가 고르게 융합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동학, 증산구, 원불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유불도가 잘 결합돼 있고 여기에다가 기본 바탕은 우리 민족 고유의 사상이라는 거죠. 그럼 뭐냐? 우리 민족은 인본주의예요. 그리고 조화롭게 잘 어울리고 공동체를 강조하는 이 기본적인 사상적 틀이 담겨 있다. 그 다음에는 증상교, 강일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고유 사상을 바탕으로 무속과 도가의 사상을 나름 해석하여 사상의 기초를 닦았다. 해원상생, 그리고 현세에서 지상낙원을 실천한 자. 일단 이 사람이 강일순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호가 증산이에요. 그래서 강일순이라고 안 부르고 강증산이라고 부릅니다. 증산이라는 호, 이름이 호니까 증산이 만든 종교라고 해서 증산교라고 합니다. 이 종교는 동학과 더불어 우리나라 신종교 가운데 하나의 큰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등장 배경으로는 우리 아까 방금 봤다시피 동학혁명운동 있죠? 근데 이것이 사실 실패하죠. 그래서 새로운 개혁 방법을 찾았는데 그래서 강일순 중심으로 신종교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 혼란이 실패하고 해자 수습하고 세상을 구원할 길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 신명에 의한 도술로서 가능하다. 약간 도교적인 요소가 들어있죠. 주문이 이런 주문을 위해서 천주를 모시고 온갖 도술 조화를 부리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유교의 인도적인 것, 유교적인 요소가 강했죠. 동학에는. 그래서 동학은 한계가 있어서 증산교에서는 구원할 방법으로서 유교, 불교, 선교의 교리와 음양, 풍수, 복서, 의술을 연구했어. 그래서 쭉 보면은 술법을 썼어. 비를 불러오고 도술, 굉장히 도교적인 요소가 좀 큽니다. 이렇게 걔는 도를 깨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주문을 외우는 수련 공부를 시켜요.
부적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강일수는 사실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자기가 하늘, 땅, 인간 3개 대권을 가지고 있으며 조화로 천지를 개벽하고 성경을 열어줄 수 있다. 중생을 건질 수 있다라고 해서 강일수님 곧 하느님하고 동급으로 취급이 됩니다. 자, 이 사람 증상교에서 말하기를 강일수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천지도스를 정리하여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원한 이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무속신앙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무속신앙에서는 한을 풀기 위해서 굿도 버리고 그러거든요. 서로 간의 관계를 개선해서 상생의 도, 서로 살아가는 것으로서 후천, 새로운 세계의 성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한다. 자기가 해보겠다. 근데 여기서 천지도스를 정리한다는 것은 하늘, 땅, 운행 질서를 뜯어 고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선생님. 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튼 뭐 여러분이 생각할 거는 세상을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천지도스를 정리한다는 것은 뭐 전체 운행 질서를 바꾼다. 굉장히 거창하고 화려하다는 면에서 도교적인 요소가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해원상생이 가장 핵심적인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원불교를 볼게요. 불교를 개혁한 거예요. 박중빈이라는 사람이 창시했는데 기존의 불교상을 개혁하여 한국형 생활불교. 기존의 불교는 그냥 절에 가서 수행하는 걸 강조했지만 이거는 약간 생활불교라고 해서 현실 참여적인 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여기 불교 신자들은 머리도 안 깎아요. 뭐 머리 깎는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윤리적인 모습을 제시한다. 사회 참여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이론상의 진리라고 해서 우주 근본의 원리는 원이다. 동그라미가 우주의 진리의 근본 원리다. 서로 돌아가고 하나 되었다. 영육상전,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쌍으로 둘 다 온전하게 해야 된다. 둘 다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는 이론상의 진리와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의식주를 얻고 사막은 이거 불교 용어죠. 근데 다르게 해석했네요. 의식주를 얻고 현실적인 거죠. 의식주와 사막으로서 그 진리를 얻어 영육을 쌍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거를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 가정, 사회, 국가 현실 참여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이렇게 원불교 보면은 원이 핵심 상징입니다. 신자들 보면은 머리를 안 깎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제대로 된 정치를 하지 않아서 국민들은 너무너무 화가 나고 우리 종교인들도 이런 문제를 그냥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뭐 하는 겁니까? 검찰 개혁을 촉구합니다. 검찰이 비리를 저질렀는데 왜 그대로 냅두냐? 정치권이 할 일은 최종적으로 입법 활동을 통해서 담아내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중요합니다. 또 기소권과 자, 공수처 설치 중요하다고 하죠. 굉장히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현실에 더 참여하는 시위하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분들은 예전부터 참여적인 모습을 많이 드러냈어요. 뭐 예전 7년 전에도 박근혜 사태 촉구 시국선언을 벌이기도 했고 이전에는 이명박 대통령 때도 4대강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세보다는 현세를서 이상사회를 열어가자 현세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사상의 특징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